먼저 소추위원께서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설령 야당이 종북 반국가 단체라서 그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이라면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 한 것입니까? 결국 피청구인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먼저 소추위원께서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후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남녀가 다르고 태어난 일시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과 환경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주장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기에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달라도 애국가와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애국심은 대한민국 국민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 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입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 교육시켜 오늘날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주인공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국민들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의 나라, 문화 강국, 올림픽 금메달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 국민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입니다. 나라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해 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입니다.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국가 이정표입니다. 헌법은 나침반입니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한자 한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습니다.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재 재판관님,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으로 처벌하였기에 역설적이게도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화예술의 강국 프랑스는 이렇게 건설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1945년 8.15 광복 이후 반민특위의 좌절로 친일 부역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의와 불의, 애국과 매국, 민주주의와 독재가 혼재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과 준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타락하고 오염된 반민주적, 반헌법적 요설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갈 길이 아무리 멀다 해도 민족 정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평화와 문화가 꽃피는 문화예술의 강국은 민주주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민주주의 기초는 국가 발전의 토대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국가 발전의 과정입니다. 민주주의 정착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독재 국가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의 주적이 바로 독재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합니다.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 비상계엄, 내란, 그리고 영구 집권 음모입니다. 피청구인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했습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 불소추권이라는 헌법적 특권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무관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84조의 정신입니다.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입니다. 앞서 국회 법률 대리인들께서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파면 사유에 대하여 그 증거와 법리를 이미 수차례 명징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의 대한민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계엄의 선포는 논란의 여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피청구인은 헌법 제82조와 계엄법 제2조를 모두 위반했습니다. 계엄 선포 시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도 하지 않았고 개회선언, 폐회선언, 안건 토론 등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부서한 회의록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뚜렷한 증거이자 이유입니다. 셋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강압에 의하여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통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87조, 형법 제91조에서 규정한 내란의 죄를 위반한 명백한 국헌문란 내란 행위입니다. 국회 질서 운운하지만 국회는 국회 자체 내 질서 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억압이고 폭력입니다. 국회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다름 아닌 피청구인 윤석열 본인입니다. 넷째,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계엄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한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
헌법 제114조, 헌법 제105조, 헌법 제106조, 헌법기관의 독립성 정신을 위반했고 형법 제91조,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사법정의 파괴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피청구인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사법기관의 법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듯한 추한 모습을 보였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제가 보기에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만에 하나 그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두 차례의 준비 절차와 오늘 11차 변론 기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서증과 영상, 16명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느니 변명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계엄 선포의 당시의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입니다. 본인도 실토했듯이 명백한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계엄 해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또 계엄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군사 독재와 비상계엄에 대한 아픈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였던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을 생생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의 부릅뜬 눈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광주 학살의 상흔과 그 정신들이 45년 후 내란의 밤 국회를 지켜주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민주헌법 지킴이 헌재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긴급 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습니까?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입니까? 국회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국회가 종북 반국가 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종북 세력이란 말입니까? 국가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국민 혈세 낭비로 지목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계엄을 한다면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피청구인은 누가 응징해야 합니까? 1%도 되지 않는 국가 예산을 깎았다고 비상계엄을 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또 비상계엄을 할 작정입니까? 위헌 위법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 엄연한 합법적 탄핵 권한을 말씀하시는데 피청구인도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되었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지금 이곳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여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본인과 아내에 대한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헌법적 내란을 획책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게 주먹질을 하고 린치하면 되겠습니까?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가 법 통과의 전제 조건이라면 이는 총선 민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언동입니다. 대의민주주의 헌법 부정입니다. 뭐하러 총선합니까?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상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본인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전 국정원 홍장원 1차장과 전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보다 피청구인에게 충직했던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피청구인을 모함한다는 말입니까?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은 사람이 두 사람만의 증언도 아닌데 들은 사람들 모두 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군사경찰의 미결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비원 벙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네! 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이곳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역시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의원을 요원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는 실패했습니다. 설령 야당이 종북 반국가 단체라서 그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이라면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 한 것입니까? 결국 피청구인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들을 모두 수거하고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은 또 무엇입니까? 노상원 수첩, 잠자리 폭발물 화학약품, 치밀한 수거 계획이라는 섬뜩한 내용입니다. 살해암 시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확인 사살,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스포츠인 전방위 겨냥, 포승줄로 수집소 보내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언론 보도의 제목들입니다. 평생 축구밖에 모르는 차범근 감독은 왜 해치려 했습니까? 차범근 감독은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과 욕심이 없다. 내 이름이 그 수첩에 왜 적혀 있는지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라며 저는 평화와 사랑, 행복 같은 말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들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재 재판관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도상 국가 안정이 곧 경제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에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계엄에 따른 국정 혼란과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12월 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선포 한마디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계엄 이후 환율은 급등했고 내수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말과 달리 계엄의 폭풍은 컸습니다. 건물마다 임대문이, 안내문이 나붙고 식당 주인은 손님이 없다며 아우성치며 폐업을 고민합니다. 오늘 최후 변론서를 작성하겠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댓글로 달라고 했더니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입니다. 저에게 보내온 한 소상공인 사장님의 읍소입니다. 제조, 도매 자영업자입니다. 12.3 이후로 급 주문 한학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2월을 끝으로 직원 3명을 부득이하게 내보내고 가족 4명이 어렵게 운영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워낙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어찌어찌 채워졌는데 계엄 이후로는 IMF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50년 동안 지켜봤던 공장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익 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발표가 미국 정부의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혹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초기 정상외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2024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일본 나카타니겐 방위 대신의 방한, 2025년 연초로 예정되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안이 취소되었습니다. EU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고, 스웨덴 총리 방안이 취소되고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안도 연기되는 등 국격 실추에 따른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군부 독재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헌법 제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살려 이들이 다시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군의 존재 이유를 허물어뜨린 피청구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계엄 긴급 속보를 보고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습니다.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 연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왕조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문화예술의 강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지구촌 곳곳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유수의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가 꽃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외국의 어떤 나라도
북한도 감히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궤변과 요소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주권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군 통수권자로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군과 경찰을 사유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포로가 되어 총선 결과로 구성된 국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등 허무맹랑한 변명과 시건을 잠시 후에 들을지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적반하장, 남탓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이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피청구인의 말에 속지 맙시다. 무신분립이라 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서 민심은 떠났습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 남용과 헌정질서 파괴로 인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헌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치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결코 가볍게 결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라 절제 권력자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반 상식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사적 감정의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 수호자의 결단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 규범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막았습니다. 민주주의 적도 민주주의로 지켜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그 필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저력입니다. 내란 극복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필연적 본능과 자구책, 한 땀 한 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광장에서 K민주주의가 만발하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잠시 멈춘 외교 안보 국방이 튼튼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경제와 문화 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국민과 함께 꿈꾸며 다시 전진합시다. 피청구인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최후 변론의 끝을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야! 국회로 왜 못 들어가게? 계엄이 아무리 선포돼도 국회는 열려야지.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들어가야지. 너희들 역사의 반역자가 되는 거라고. 이거 막으라고. 비상등을 켠 버스에서 전투모에 마스크를 쓰고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선관위 청사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군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올해 한국 경제는 사면 초과 위기 속에 수출마저 가시밭길로 주가가 2,400선까지 밀렸고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사람은 일 안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여기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계엄군은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을 차례로 단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보니까 위원장이 생각이 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부금 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 그 자리에서 그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동원된 실판수가 몇 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파악해서 약 18만여 말로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예, 휴정하고요. 9시 5분. 예, 9시 5분에 속기하겠습니다.